10년 전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고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졌죠. 하지만 18년 후 상상도 못했던 단서 하나가 드러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의 모습이 담긴 단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특이한 미소 때문이었죠. 과연 그 미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18년간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미제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사건은 2004년 9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살 여중생 유코는 학교가 끝난 뒤 오후 3시 35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처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 먼저 돌아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유코는 현관문에서 거실로 이어진 공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 초등학생 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낮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배에 핏자국이 보였고 그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유코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 유오는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일까요? 아니면 원한 관계?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유오 사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06년 일본 효고현 스노시에서 또 한 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소녀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소녀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녀가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그 남자는 품에서 칼을 꺼내 소녀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범행 후 남자가 소녀를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 이내 도망쳤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효고현 카코가와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즈키가 집 앞에서 누군가에게 복부를 공격당했습니다. 놀란 가족이 집에서 달려나왔을 때 즈키는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고 피를 흘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를 찔렀어요. 효고현 일대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의 복부만을 노리는 끔찍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그 행위 자체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왜 복부라는 특정 부위에만 집착하며 어린 여자아이들을 노렸을까요? 이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은 비로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어린 여자아이들의 복부를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특이한 집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때 수사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은 2000년대 초반 효고현 경찰이 수집했던 범죄 데이터였습니다. 그중 한 인물 카츠타 쿠니코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그는 과거 복부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대 소녀를 폭행하고 복부를 만진 혐의로 체포. 2009년 초등학생을 주먹과 드라이버로 공격, 중상을 입힘. 그는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복역 후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과거 그의 범행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며 유오 사건과의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특히 복부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단순 폭력이 아닌 사디스트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가 체포 당시 경찰에게 했던 한마디였습니다. 미소녀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범죄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을 즐긴 것이 아니라 소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사디스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행적을 조사했고 그가 과거 정신병동에 입원한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과거에
자신의 신체를 칼로 그어 피를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자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신에게만 해오던 행위가 점차 다른 대상으로 옮겨갔고 결국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오 사건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카츠타가 사건 당일 오카야마 현에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오카야마 시내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귀가 중이던 유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오의 동선을 파악하며 은밀히 뒤따랐죠.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카츠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유오를 발견했고 칼을 꺼내들어 소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오가 비명을 지르자 그의 흥분은 극에 달했고 결국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유오가 현장에서 사망하자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경찰은 유오 사건 외에도 다른 유사 사건들을 그의 소행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의 패턴, 자백 내용, 당시의 행적까지 모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는 의문은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성향의 범죄자는 재활이 가능한 걸까요? 혹은 애초에 이런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카츠타 쿠니코의 체포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8년간 풀리지 않았던 유오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와 의구심도 생겨났습니다. 체포 후 그의 자백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만족을 줬습니다. 이 말은 카츠타가 단순한 충동형 범죄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즐겨온 사디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과거 범행에서 복부 공격을 고집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복부에서 피가 나는 걸 보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정당화하며 이를 통해 쾌감을 얻어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카츠타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해의 행위를 반복하며 피를 보는 데 집착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욕망은 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그의 심리 상태가 사디스트적 성향과 페도필리아적 욕망이 결합된 복합적 범죄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정신 이상이 아니라 교정이 거의 불가능한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그의 체포 이후 검찰은 즉시 살인 및 강제 외설, 치사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과거 정신병동 기록과 낮은 지능 지수였습니다. 카츠타의 IQ는 70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지능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백에서도 범행의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설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법원은 그의 자백과 범행 수법, 과거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무기징역. 카츠타 쿠니코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남겨진 여운과 의문.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고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유오의 가족들은 판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카츠타와 같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츠타가 과거 수감 생활 중에도 성범죄자 갱생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이 과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은 일본의 교정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 체포된 이후 더 철저히 관리되고 격리되었다면 유오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카츠타 쿠니코는 이제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범죄자의 재활 가능성과 사회적 대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